겨울철 저녁 시간 1월 그래서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검은색 복장으로 다 통일돼서 앉아 있는 것 같고 무거운 분위기가 들고 그리고 또 뒤에 서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의자를 더 높이 이쪽 앞쪽에 벼 있는데 좀 나와서 같이 앉으시죠. 그 의원님들도 다 서 계시지 말고 이쪽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제가 모든 일을 바란 건 아니지만 보람을 느끼는 일 중에 하나는 이 정합학교 이거를 뺏고 리모델링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든 것 그거 하나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선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령청에 이사하면서 다른 데는 개발시키되 농업과학의 중심지였다는 이 학점을 남기고 이 주위에 3만 평에서 그 안에 있는 어물까지 우리가 통합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농촌진흥 농업전문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시의 도시공사라는 연구원 중간 조직들 도시재단 역할에서 NGO 중에서 시와 같이 이런 지구들을 입주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방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강단처럼 제일 많은 인원을 쓰고 싶게 쓰는 공간이 이 공간인데 이 공간도 비교적 그래서 그 자리 쓰기로 나오세요. 저기 한 사람이라도 받는다고 해도 허리가 부실한 분들은 나와서 앉으셔야 되는데 예. 오늘 경기 르네상스 포럼에서 1월 첫 번째 강의라고 그러면서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문정유 이사장님, 그리고 정찬 이사장님 비롯해서 우리 이사님들 또 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 사진 어떻게 이쁘죠? 어디 같아요? 예? 일본에 가면 일본의 그 북해도 홋카이도 이 북해도의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형형색색의 꽃밭이 쫙 있는데 BA라고 하는 사계의 언덕 뭐 이런 이름 붙어 있는 데가 저렇게 형형색색의 꽃으로 언덕을 쫙 장식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거는 인위적으로 굉장히 색 맞춰서 꽃을 넣었다면 그건 이제 그 우리나라 자연 꽃 같은 것을 그냥 이렇게 몇 단계로 심었는데 이렇게 그림이 좋게 나와요. 강수동 씨입니다. 이 모습을 본 분들 많지 않나 보죠? 돈 내고 일본까지 갈 거 없이 가까운 데서 봤던 일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만 프레젠테이션을 4번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지시한 게 반영이 돼 있는 게 안 돼 있는 게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강수동 시민농장이 계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어요. 봄철이면 그 청보리가 쫙 심어져 있기도 하고 또 여름철 이런 꽃도 있지만 그 연꽃으로 또 이렇게 덮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이렇게 아름답기도 하고 해바라기가 쫙 떨어지게 펴 있고요. 그 10만 평의 농장에 개별 농민들, 도시 농부들을 2,700명의 효를 두고 있으니까 한 가족이 서너백 수만 나와도 10,000명이 가까이 모여서 농사를 짓는다. 근데 그 공통 공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게 계속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 공간을 우리는 뺏겼습니다. 오늘은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어디죠? 예,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아마존은 시가총액 7,967억으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 온라인 유통 시장이 최강자라고 할 수 있고 미국 클라우드 시장에 40%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마존이 1위면 2위가 어디겠어요?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구글, 4위가 애플, 다 미국이에요. 그러면 삼성은 몇이냐? 우리나라에서 물론 가장 높지만 전체 글로벌 브랜드 가치가 세계 6위. 그러니까 삼성이 좀 대단한 일이죠.
예, 오늘 아마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두 도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존 본사가 시애틀이라는 데 있습니다. 시애틀. 미국 서부 해안에 위치한 인구 60만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계적인 기업이 몇 개 있어요. 좋아하는 커피 본사? 스타벅스 본사.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그 본사들이 있는 중소도시지만 굉장히 그야말로 알짜 기업들이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부자 도시로 구성했는데 우리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사실은 부자 도시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워낙 비싸니까 무슨 사람이 많이 생기냐면 노숙자가 많이 생겨요. 집 없이 사는 사람. 아마존만 해도 일자리가 본사 직원 4만 명, 간접 창출 5만 3천 명, 그리고 본사를 방문하는 이용하는 호텔 객실만 연 23만 개 표. 그러니까 주거지가 절대 부족한 거예요. 고급 주택가가 다 전락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가 가장 많은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전국 세 번째로 노숙자 수가 많은 도시라면 큰 도시들에 비해서 60만인데 노숙자가 저렇게 많다는 건 엄청나게 비율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시의회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노숙자세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 그 세금을 걷는 개별 조세권의 입법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뭐 그런 게 전혀 안 되지만 부과를 결정했어요. 한편 뉴욕을 보면 시애틀보다 10배 이상 큰 도시죠. 그런데 이 아마존에서 제2의 본사를 전체로 공모를 받았는데 전 세계에서 238개 도시가 경쟁을 했어요. 이때 아마존이 내는 또는 저기 인도 100만 이상 도시 우리도 지역에 끼어들 걸 했어요. 그리고 승용차로 45분의 공항이 있고 또 2 내지 5km의 고속도로 대중교통 이런 것이 용이해야 된다. 그런데 최대 74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뭐 20만 평이 넘는 부지를 기본적으로 내놔야 돼요.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것은 향후 25년간 1,860억 달러의 경제효과, 주세가 그 추가 세수로 135억 달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지를 제공하면 훨씬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평균 임금 15만 달러 이상 2만 5천 명 고용 목표를 달성하면 시는 10년간 10억 달러의 세제를 혜택을 주겠다. 우리하고 기업 부채랑 관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기업에게 땅 거저주면 엄청난 특혜로 난리가 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나갈 때는 땅 거저준다는 데가 수수하게 있습니다. 모든 조건 다 해주겠다고 고용만 창출해달라고 해요. 그러니 경쟁이 되겠어요? 어쨌든 뉴욕과 시애틀을 보면서 저는 수원을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 세계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모든 도시가 무한 경쟁, 출혈 경쟁을 엄청나게 해요. 그 이유는 고용을 창출해야만 그 도시의 문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우리는 중앙정부부터도 고용을 막는 일. 근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기초지자체, 방역도 마찬가지지만 조세를 할 수 있는 입법을 어떤 것도 못하죠. 왜냐하면 입법 권한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우리 입법 권한은 오전히 중앙정부가 정한 법에 위임된 것만을 할 수 있어요. 차이가 크죠. 도시가 자율생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고 시작할 수 있느냐 아니면 원천적으로 제약이 딱 되어 있느냐의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수원시 보면 글로벌 가치가 전 세계 6위인 이런 수원 삼성전자 본사를 갖고 있어요. 한국의 대표 기업인 현대자동차는 36위, 기아자동차는 71위예요. 지난해 반도체 매출액은 612억 달러, 반도체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이것이 우리한테는 자랑이자 수원으로 보면 엄청난 제약입니다. 삼성전자 하나로 우리 시는 삼성전자가 우리 시에 내는 세수가 2015년에 2,657억으로 전체 세수의 34%.
2016년에 세금이 2,600억 냈던 거 1,600억부터 1,000억이 들어왔어요. 22%. 2017년에 조금 올라와서 1,800억, 21%. 2017년에 반도체 호황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3,319억, 33%. 10% 이상의 차이가 삼성전자 하나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3,000억이 넘는 세수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시는 그저 그대로 급전직하됐다. 근데 가용 세월을 보면 여기 보시면 수원이 재정자립도가 55%, 성남이 63%, 용인이 62%, 화성이 64%인데 수원, 용인, 화성은 삼성전자가 저만큼의 세금을 수원, 화성, 용인에 적당히 받아요. 우리가 3,000억 세금을 받으면 지금은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냐면 그 회사의 직원을 그 지역에서 몇 명을 고용하고 있는지 그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 이 비율을 갖고 안분율이라고 그러는데 세금을 낸 거를 그걸 갖고 나눠서 갖게 되는 거예요. 안분율. 우리가 삼성전자로부터 한 30% 안팎을 받는다고 그러면 지금 수원이나 용인이나 화성은 비슷해요. 안분율이. 그런데 용인과 화성은 재정자립도가 62%, 64%, 수원은 55%. 왜 그러냐? 수원보다 인구가 적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가장 많이 돈 나가는 게 사회복지비예요. 그건 결국 머릿속에 결정이 돼요. 시민의 수가 얼마큼 많으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해서 용인은 우리보다 20만이 적고 화성은 우리보다 50만이 적어요. 여기서 특이한 건 성남이에요. 삼성전자로부터 들어오는 돈 0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커요. 일반 회계가 경기도에서 1위가 성남이고 2위가 수원이나 용인이나. 근데 성남은 삼성전자 아까 3,000억을 빼놓고도 월등히 1위인 거예요. 저는 우리의 위기시고 지금 뭐 예전에 성남시장이셨던 분이 이런 복지 저런 복지 지자체장이 엄한 일만 안 하면 이 정도 복지는 다 한다고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성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남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삼성전자의 경기 기복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분당과 판교 IT 디지털 밸리 모든 IT 디지털 본사들이 준비한 회사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렇죠? 저는 시장이 되면서부터 이게 제일 부러웠어요. 근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수원까지. 근데 수원은 가용지가 없어요. 다 가용지 남는 데라는 서수원 절대농지 입지역밖에 없어요. 그것도 소음 피해, 비행장도 엄청난 피해. 1차적으로 비행장 유전에서 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는 거고 그 나머지 방법이었던 것이 그래도 저한테 조금 여지가 열렸던 게 성균관대학교가 자기 앞에 있는 식물원을 R&D 단계로 만들어달라 해서 추진했던 서수원 R&D 사이언스 파크였어요. 그걸 그린벨트 정도가 풀어주기로 하고 그래서 추진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몇 년째 고생했는 거 알죠? 한 발짝 못 나갔어요. 결국 그것이 그때 2014년 연초에 발표됐던 게 지금 됐으면 5년 지난 지금 벌써 여기서 분당 판교에 제2의 밸리가 여기 이미 들었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선거 때마다 저를 공격했지만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저는 선거 끝나고 나서 또 무혐의로 끝나요. 아시죠? 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어쨌든 문제는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리는 건 한국의 정치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냐. 수원이 55%라는 게 재정자립도 기초지자체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226개인데 226개 중에 우리보다 높은 데는 요 3개예요. 그리고 우리가 4번째. 여기 요 4개만 전국 226개 중에 불교부 단체라고 해요. 불교부 단체는 일반 재정 중에 꼭 필수 경비를 자기 세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226개 중에 4개 빼면 222개는 자기 재원으로 필수 경비를 조달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뭐 어떡하냐? 중앙정부가 보통 교부세라고 세금 전체를 거둔 것 중에 각 해당되는 지자체마다 돈을 나눠줘요. 그게 여기 보시는 지방교부세 이런 거예요. 여기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라는 건 지방세, 세외 수입, 내부 거래를 전체 일반 세입 회계의 100분위로 나눴을 때 55%, 63%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정자주도는 거기다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라는 게 들어가요. 그렇게 나누니까 우리는 여기 조정교부금은 더 들어갈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용재원이 재정자립도에서 55% 정도 되는 것이 재정자주도로 가면 66%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안 되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의 기초지자체 226개의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몇 프로 정도 되냐면 22, 3%예요. 평균이. 그러니까 22, 3%에 군 단위로 가면 5%도 안 되는 재정자립도가 허다해요. 100원을 그 지자체에서 써야 되는데 자기 세금은 100억이 쓰인다. 5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를 다 어떻게 하냐? 국가가 다 보조해 주는 게 보통 지방교부세라는 거고. 교부를 해서 그 돈 받아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받아갖고 하는 데가 우리보다 훨씬 더 형편이 좋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불교단체로 요 4개, 3개를 빼놓고는 그 다음에 좋으니까 어떤 경우든지 돈을 받든 어쨌든 그래도 한 10여 안에라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평균보다 못 미치게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른 데는 보통 교부세를 다 받아가 자기 재원이 없더라도 국가로부터 다 돈을 받으니까 이게 한국의 정치, 한국의 지자체를 죽이는 거예요. 226개면 적어도 건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면 불교단체, 자기 세원으로 자기 필수 경비를 조달하는 게 반은 적업되죠. 근데 226개 중에 4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중앙정부로 돈을 받아서 메꾸니까 이 메꾸는 게 어떤 예를 벌이냐면 보통 그 해에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학교 짓는데 얼마, 동사무 짓는데 얼마, 보도블록 교체하는데 얼마 받아요. 다 받아서 교부세를 받아오면 그 해에 안 쓰면 반납되고 반납되면 그 다음엔 그 항목 너네들 돈을 줘도 안 썼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자체는 뭘 했냐면 연말이 되면 다 보도블록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안 써도 교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반납되면 다시 못 받으니까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불교단체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우리는 아끼면 그 다음에 2월 돼서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자체가 발전하고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도덕적 해이가 없으려면 불교단체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한국의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불교단체는 점점 줄어서 지금 달랑 4개 남는 거예요. 근데 4개 중에서도 우리는 가급적 안 되겠다. 불교단체 포기하고 교부단체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해지는 거예요. 왜냐? 실제 재정자주도로 보통 교부세를 받기 시작하고 지방교부세를 받으면 재원이 더 나아지니까. 거꾸로 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고 얘기할 수 있는 지자체장이 없어요. 재정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없고 그걸 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파산하는 경우는 한국에서 없으니까. 아시겠어요? 하나 얘기해볼게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게 어떤 결과를 보여주냐면 하남시가 최근 들어서 택지 개발을 많이 했어요. 택지 개발이 본격화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급격히 재정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인 재정력 지수가 1을 넘어서 불교부단체로 지정이 됐어요. 불교부단체 지정되니까 박수를 치고 환영해야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시장이 재정 확보 테스크포스를 꾸려서 행안부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보통교부세를 받는 교부단체로 지정되도록 합니다. 불교부단체가 되니까 보통교부세를 못 받으니까 재정이 너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우리 불교단체 아니야? 우리 어떻게든지 교부단체를 노예로 살겠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살기보다 어려워도 주인으로 살기보다 우리는 재정이 다 중요하니까 정부가 정해준 돈 받아갖고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같이 행남부와 적극 소통해서 만들어냈다고 교부단체로 간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삼성전자 덕분에 불교단체가 됐지만, 삼성전자 덕분에 불교단체라는 자신감과 자존심은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경기 변동에 크게 충격을 받게 되고, 보통교부세를 그래서 기준 재정을 넘어서 못 받으니까 실제로는 실익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이익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불교단체라는 것이 도시 자긍심이 아닌 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거. 또 우리로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6년에 4.13 총선이 끝난 다음에 수원의 국회의원이 예전과 달리 몽땅 민주당에 있어요. 얘네들 안 되겠다, 손봐야 된다. 성남하고 수원을 손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4개 도시 타켓으로 조정교부금, 다시 말해서 도세로 내는 것 중에 우리가 먼저 받는 예산을 깎은 거예요. 얼마를 깎느냐? 우리는 지난해만 해도 도세를 6,700억을 냈어요. 우리 시에서 세목 중에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을 도세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걷어가고 그대로 도에 갖다 줘요. 100만이 넘는 다른 지자체, 옛날 같으면 광역지자체는 6,700억을 그대로 다 우리가 써요. 거기다가 더 넣고 직접 받은 게 더 들어가요. 그런데 6,700억 받은 걸 갖고 도로 갖다 주면, 도는 불교단체라는 것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못 받기 때문에 우리한테 먼저 특혜를 줘요. 6,700억 중에 47%, 거기에 90% 해당되는 한 2,500억 안팎을 우리한테 먼저 줘요. 그리고 나머지 한 4천억 갖고 경기도 전체 재정으로 써요. 물론 4천억 갖고 전체 재정으로 쓸 때 우리한테 일부 오는 것도 있겠죠. 경기도 전체 인구 보면 한 10분의 1 정도 되면 한 10% 더 온다고 봐야죠. 근데 그 2,500억 안팎 얻은 거를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경기도의 4개 도시에만 해당된다고 해서 이 4개 도시를 타켓으로 중앙정부가 시행령을 바꿔서 경기도 조정교부금을 나눠주는 원칙을 허물어버려요. 그리고 1,000억을 뺏어가버린 거예요. 2,500억 받은 중에서 또 1,000억을 뺏어. 그때 시민들이 들고 가라고 100만 서명하고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뺏지 않고 3년에 나눠서 뺀 거라 2017년에 300억, 2018년에 600억, 올해 1,000억. 올해 1,000억부터 앞으로 계속 1,000억. 그러니까 2,500억 받은 것도 1,500억으로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광역지자체면 6,700억을 다 쓰고 우리는 지금 1,500억밖에 못 쓰고 5,000억을 뺏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더욱 절박해진 게 수원 특례시를 만들어서 도세에 나가는 것 중에 일부라도 더 받도록 하자는 것이 특례시의 숨겨진 뜻이에요. 경기도 같은 것 중에 이렇게 받는 것보다 우리 특례시니까 5대5라도 나누자. 그러면 3,500억 원을 받으면 우리 지금보다도 2,000억이나 더 늘어나고 6대4로 하면 3,000억이 더 올라가고 광역시였으면 100% 받고. 아시겠죠? 재정 구조를 아는 자치단체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갖고 중앙정부에 아무래도 혼자 싸워요. 저는 한국 지자체 이 현실 때문에 정말 큰 우려를 하고 수원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커요. 진정한 지방 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이양일가법, 지방재정 강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다행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분권 국가를 하기 위해서 개헌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개헌도 물 건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분권 국가를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지난해 10월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행안부 장관이 발표한 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입니다. 그 중에 당신이 창원에 갔을 때 발언했던 100만 도시 광역시를 만들지 않더라도 특례시를 만들어서 그에 맞는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지난해 10월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00만 도시에는 특례시로 명칭을 부여하게 한다. 명칭을 부여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 우리는 시행령 속에서 재정을 어떻게 나눌지를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분권에 대해서 지방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뭐를 하냐면 그 지방세 중에 지방소비세라는 게 있어요. 지방소비세를 지금 11%를 중앙정부에서 11%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데 그거를 1단계로 지금 8대2의 국세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바꾸는 과정 중에 있어서 지방소비세에 해당되는 것을 11%를 하는 걸 15%에서 2019년에 4%를 올려주고 2020년에 6%를 올려줘서 10%까지를 지방소비세를 올려서 지방재정을 더 크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11%가 그 21%가 되는 사이에 올해 2019년에 지방소비세가 4%가 올라가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돌아가는 돈이 얼마가 늘어나냐면 3조 3천억이 늘어나요. 그럼 경기도는 어느 정도 오냐? 한 8천억 올 거라고 봐요. 경기도로 8천억이 오면 그 우리한테 10분의 1에 800억이 오냐? 경기도로 갑니다. 이 경기도로 가면 우리한테 뭐가 오겠지. 천만의 말씀. 경기도지사 되는 분은 누가 됐든지 간에 대부분 이거를 지자체, 기초지자체, 당신들 더 여유있게 더 유용한 데 쓰셔주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을 해요. 자기 사업이라고 보면 벼랑간 엊그저께도 공무두리시에 와요. 어린이집 보육교사한테 월 2만원씩 더 올려주자. 그런데 도가 10% 낼 테니까 90%는 기초지자체에서 부담하라. 하루아침에 우리는 경기도로 늘어난 재원 갖고 그런 걸 갖고 우리는 아무로 늘어나는 거 없는 가운데 돈을 쌤으로 또 만들어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좀 전에 보다 보니까 대통령이 부산의 국구청장한테 전화를 했다고요. 그 혹시 내용 다 떠있는데 보셨어요? 정명희 구청장하고 초선. 부산의 구청장이 나이 한 명도 없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다 수당이 됐어요. 거기 13개인가 14개 지자체 중에 10개가 민주당이 됩니다. 정명희 구청장이 대통령한테 편했어요. 우리 지자체 현실에서 기초연금을 우리시가 부담할 방법, 이거 다 중앙정부가 만든 제도인데 중앙정부가 돈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주고 나머지를 도와 시가 매칭하게 해요. 그러니까 벼랑간 가만히 있다가 진보농구를 하는 저런 사람이 짜장면을 시킨 사람 따로 있는데 짜장면 값을 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나마 재정이 없는데 점점 복지비는 올라가고 그것도 중앙정부가 선심시듯이 복지 정책을 자기들이 해놓고 매칭은 지자체로 하는데 광역으로는 아까 지방소비세 올라간 거라도 다 그거 커버 가능하면 기초지자체는 그나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최소한 돈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초연금조차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를 하는 읍소를 하는 편지를 대통령한테 썼대요. 근데 대통령이 위로 겸 실정을 듣는 전화를 13분간을 했대요. 그게 오늘 구청은 사회복지비 지출이 보통 70%입니다. 구는 40% 정도 되고요. 시는 우리는 지금 35% 정도 돼요. 구청은 돈 받은 거 대부분 다 직원들 월급 쓰고 나머지는 다 복지비 전달을 하려고 해요. 지방자치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아무리 분권 얘기해도 아무런 게 안 돼요. 예, 그런 반면에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했더니 뭐 그렇게 모든 국민을 완성 넣었지만 가장 힘이 없는 데부터가 제일 그래도 신뢰가 높더라고요. 예, 국회하고 기초회의 했더니 기초회의가 더 낫다 나와요. 저는 당수동 우리 시민이 10만 평 땅을 저희가 살려고 돈까지 만들었는데 국가가 안 판다고 그랬고 그랬더니 결국은 그 땅을 국가가 홀라당
택지 개발로 쓰겠다고 갖고 왔어요. 그 주변 30만 평 포함해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잘 쓰던 땅을 그대로 잃었어요. 제가 만약에 저 권한이 있으면 저 무조건 막았습니다. 수원은 인구가 더 늘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더 윤택하게 하는 걸로 갈 겁니다. 우리가 돈을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더 돈을 만들어서 살 겁니다. 이게 안 통했어요. 결국은 홀라당 다 뺏어갔어요. 저는 시민들이 그렇게 사랑받던 저런 아름다운 농장, 그나마 125만이 사는 여기에 그나마 하나라도 있는 것을 홀라당 뺏겼는데 아무런 제가 막을 역량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세금을 정하는 건커녕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의 지자체는 우리만 정자체 위임시켜준 일을 그냥 대행해 줄 뿐이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불교단체라 그래도 저희는 의회청사를 짓느냐 마느냐 우리 결정해요. 또 교부단체 그냥 무조건 의회청사 필요하다니까 달라고 중앙정 가서 띄쓰면 받아오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2만이건 5만이건 군 단위 가면 군청 옆에 대리석으로 더 번듯한 의회청사들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쵸? 재정 자립도가 5%도 안 되는 데가 요번에 2,000군이 뭐 어떻게 했다 의회가 재정 자립도 5% 10%가 안 되는 데요. 왜 그러냐? 다 교부세 받아서 쓰면 돼요. 우리는 교부세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든 아껴 써야 돼요. 그리고서 그거 의회청사를 짓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의회청사보다 더 시민들의 복지가 중요했으니까 의회청사가 독립적으로 없는 지자체, 가장 큰 기초지자체가 의회청사가 별도로 없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에서 이제 돈을 아껴서 의회청사를 짓자고 의회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근데 의회에서는 또 거기는 어리지는 너무 안 된대요. 저는 그런 구조도 이해할 수 없어요. 서구를 가면 의회에 아기 엄마가 유모차 들고 의원들이 다 치고 거기다 아이 맡기고 그래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 시 의원 중에 몇 분은 의회청사회 어린이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뽑은 의원들이에요. 현실이 이래요. 지역의 언론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런 일들은 다 고쳐줘야 됩니다. 사실 다행스럽게 여기 의원님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셔요. 저는 어린이집이 의회 안에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할 것 같은데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우리 지역 안에 있다는 것은 비극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우리 시가 제가 지향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2006년에 시장에 나왔다가 실패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2010년, 14년, 18년 시장을 세우고요. 저한테 끊임없이 다음에 뭐 할 거냐, 다음에 뭐 하라 그래요. 근데 저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 사례가 지금 우리 앞에서는 평가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한국의 지자체 현실에서는 매우 중요한 진전, 한 발 한 발 전진하고 있는 사례를 만들고 전인 미답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목하는 언론도 없고 시민이 없을지라도 가면 언젠가는 한국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특례시라는 거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특례시를 끊임없이 위해서 정부 입법안으로 특례시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쵸? 100만 이상 도시 우리 광역시 좋다. 수도권에 있어서 광역시 안 해도 좋다. 지금 특례시라는 걸 통해서 좀 우리 문제를 해결하자. 일단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게 됐고 정부 입법안으로 올라갔어요. 누가 했어요? 정상회. 우리 110만 시민들이 함께 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냐? 상수원 보호구역 이제까지 한 번도 양보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왜냐하면 저거 허물어지면 모두 다 허물어져요.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광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과 그린벨트 이중적 규제를 받고 있고 거기 있는 시민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고리밥집이라는 게 다 불법이에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범법자고 다 벌가금을 내고 영업은 또 영업대로 계속하는 이 모순이 있는 거예요. 합법화 시켜주고 세금을 제대로 걷고 범법자를 만들지 않게 해주거나 아니면 정말 못하게 싹 제가 정말 못하게 해도 가능한지 한번 오지게 마음먹고 달려가 봤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길을 막아도 사람이 이용이 높으면 결국 아무리 줄을 쳐놓고 결국 글로 가서 길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갖고 씨름에 씨름을 해서 결국 이거 제가 해결합니다. 주민대표 이것을 환경을 가치를 갖고 지켜야 될 환경단체, 전문가, 시의, 의회 함께 모여서 25번의 1년 가까운 회의를 통해서 갈등은 그 전에 몇 년 동안 가고 없어요. 회의를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일부 배제하는 대안을 만들었고 그것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올라가서 환경부를 통과했어요. 그게 10월 말이에요. 지난 며칠 전이에요. 한국에서 최초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갈등을 지자체 안에서 합의해서 해결한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어요. 거버넌스. 양식 있는 사람이 수십 번 중재하고 타협하고 노력해서 우리한테 대안을 만든 거예요. 전체 상수원 보호구역, 강교 상수원 보호구역 전체에 얼마냐면 0.8%. 1%가 안 돼요. 원주민이면서 거기 대지로 있던 사람들이 땅만이라도 상수원 보호구역을 배제시켜줘서 영업이 가능하게 해서 도리밥집을 양성화시켰습니다. 그 대신 다른 데는 더 엄격히 절대적으로 훼손을 막겠다고 하는 정책을 같이 타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결정을 했어요. 누구의 힘을 했냐? 저는 시민들의 힘이라고 해요. 전 시민의 힘을 믿고 절대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해서 하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런 교훈이나 의미 확장을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시민의 합의로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성균관대 역사가 현대과학관으로 새로 리모델링 개통을 했어요. 그쵸? 그 전에 그 성대 역사가 그야말로 화장실도 따끈하고 장애인은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 엘리베이터도 하나 또 없고 에스컬레이터 하나 또 없고 다 그랬어요. 너무 노후화됐어요. 이걸 고치는 게 아주 큰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역사가 철도 호레일이 하자는 마음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 주민들이 성대 역사를 현대적으로 제대로 고치고 해달라고 끊임없이 서명작업과 주민운동을 일으켰어요. 주민들하고 나서 여러 번 회의했어요. 좋다. 시도 이렇게 해보겠다. 시가 영무시설에 대해서 돈을 내겠다. 그러니까 호레일 측이 전국에 수백 개 역을 놓고 우선순위를 따지니까 한참 때가 있으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돈을 내서라도 할 테니까 같이 하자 해서 끌어올린 거예요. 철도 호레일에서는 민자 역사라고 해서 현대 옆에 건물을 호레일 유통을 통해서 짓게 하고 우리 시는 영구시설을 개선한 거예요. 북부 역사라고 해서 그 반대쪽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와 출입구를 별도로 만들고 그걸 만드는 사람이 이쪽 공사를 해서 엘리베이터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고 에스컬레이션을 같이 놓고 하고 화장실이 하나 있던 것이 7개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개의 에스컬레이터와 영무시설이 싹 바뀌었어요. 이 영을 보셨죠? 누가 했냐? 시민들이 이끌어낸 거예요. 저는 시민이 만들어낸 것으로 이 성대 역사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시민이 했다는 얘기는 누구도 없어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지난해 말에 버스 파업 때문에 엄청 등장했어요. 수원에 한 회사가 버스가 500대가 넘게 있어요. 그 회사 하나만 쳐도 우리 수원시는 난리가 난다. 여러분들 전국에서 수원역 철도교통에서 버스로의 환승이 1위, 절대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서울역이 아니라 수원역이에요. 수원역에 오면 아시겠지만 버스 타는 데가 워낙 많은데 일렬로도 다 안 돼요. 그 긴 버스 정류장 길이가 몇 겹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여러 군데로 돼 있어요. 아시죠? 이렇게 많은 철도와 버스 환승이 있는 수원역인데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버스들이 다 수원역을 통과해서 가요.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서봐요. 밤새 저는 긴장하면서 이 협상단 옆에서 제가 노사의 대표가 아니니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중대를 입장인 거예요. 근데 중대를 뭔가 그 외곽의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수원시 의원이에요. 근데 전에 노사민정 사무 노총 사무국장을 하고 버스 노조위원장들하고 절친이에요. 제가 시는 저만 운영하는 게 아니다. 의원들이 똑같은 책임을 지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제 권한을 다 드리니까 시장의 특권 권한을 위임받아 들어가서 무조건 중재하십시오.
5시, 4시 반 첫째 나가기 전까지 무조건 밤샘 타격을 하게 해서 결국 타격에서 끝에 버스 파업 대란을 막았어요. 아시죠? 얼마 전에 또 나머지 세계에서 또 그랬어요. 어쨌든 수원은 대란 없이 버스 파업에 대해서 저는 밤새 잠을 못 자고 저거에 대한 대응 때문에 골머리를 앓긴 했지만 이거 타협이 됐다 그래서 제가 5시 좀 넘었을 때 나갔을 때 새벽 노조위원장들이고 버스 사업 주체고 그리고 저 대신에 시 운영은 시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시와 의회와 시민 그리고 뜻 있는 시민들이 함께 해나가야 된다. 이래야만 시정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시장이 다 결정하라고 뭔가 그 시장의 권한으로 다 이해하면 한 발짝도 못 나가거나 우리 역사는 후퇴한다는 거예요. 자,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일어난 일, 로테르담 이 큰 길로 양쪽으로 도시가 잘렸어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주는 다리가 필요했는데 이것은 이 네덜란드 시민들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기금을 모았는데 모금한 8,000명의 이름이 여기 다 써 있어요. 이 나무판 노래였어요. 이 돈은 1억 3천만 원밖에 못 모았는데 이 전체 공사비는 한 45, 6억이 드니까 결국은 시민 기금을 모았지만 이것을 결국 추가 공공 투자를 해서 다리를 완성합니다. 시민 촉발시킨 거죠. 우리 시는 이런 일이 엄청 많지만 사실은 선진국은 이런 일도 충분히 우리가 많이 지금 이제 우리 시의 사례로 더 확산시키고 있어요. 뉴욕에 가면 하이라인이라고 있어요. 뉴욕 도심을 2.4km가 아니라 철도가 지상이 워낙 복잡하니 뭐가 공중으로 가졌어요. 근데 이게 수명을 다해서 흉물이 됐는데 이 철거될 운명에 처한 것을 하이라인의 친구들이라는 비영리단체가 뉴욕시와 시민들을 설득해서 이걸 살리고 이런 공원을 만든 거죠. 더 하이라인 재생 프로젝트. 서울도 이런 게 있어요. 서울역 앞에 고가도로를 이렇게. 그거 누가 했냐?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나섰던 게 아니라 서울시장이 결정했어요. 온갖 남대문 시장의 상인들의 반대를 부르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시민들의 의식 속에 시를 축소시키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문제예요. 시장이 바뀌면 그건 안 되지만 시장과 관계없이 시민의 의식이 결국 결정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지키게 하는 방식이 시민들의 눈높이가 맞춰져 있으면 가능한 거죠. 저는 그동안도 평생교육도시와 관련돼서 전 세계가 모여서 우리 시에서 이런 일도 하는데 여기에 핵심이 누구나 학교, 뭐라도 학교. 시민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갖고 누구에게나 자기가 갖고 있었던 노하우를 전수시킬 수 있는 이게 평생 이런 것이 브랜드가 돼서 유네스코 평생도시상을 받아요. 인문학 도시를 했어요. 지금 수원 야행이라는 게 문화재청이 지원해서 가장 성공한 전국적 모델이 됐어요. 첫 해는 우리 주지도 않았다가 그 다음에 줬다가 너무 잘 되니까 그 다음에 주고 올해 또 줬어요. 3년째. 제2의 모델이 됐어요. 왜냐? 우리로서는 역사 자원이 너무 훌륭한 게 있는데 이것을 즐길 줄 알고 같이 만들어가는 시민이 있었던 거예요. 전국에서 도서관 제일 좋은 도시. 걸어서 5분 이내에 도서관을 만들겠다. 지금도 도서관을 꽤 많이 만들었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도서관을 더 만들어가요. 뭐가 문제냐? 도서관을 운영을 관리를 할 도서관 사서 공무원을 못 뽑아요. 만들긴 했는데 운영하는 게 큰 왜냐? 제 권한이 없어요. 도서관은 우리 돈을 내껴서 우리 시 투자로 만들었는데 도서관 사서는 총액 임금 중무원 정원으로 묶여 있으니까 도서관이 전에 공공도서관이 우리 시가 6개 갖고 있는데 지금 19개 돼. 그럼 3배의 공무원이 들었냐? 못 늘었죠. 우리 사서를 뽑는데 몇 명 뽑을 거냐고 이력 갖고 왔는데 3명, 5명. 아니 도서관 이렇게 늘었는데 어떻게 했냐? 뭐 부득부득 제가 더 늘리라고 얼마 전에 20명을 늘렸어요. 사서들은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는 20명이라 100명을 뽑아야 돼요. 시민자치대학을 보통합니다. 지금까지 58개가 중 3,400명이 연구원장님 어디 계신가요?
그 주민자치회가 이제 각 구별로 2개씩 해서 8개 동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동장을 선출하는 것까지 저희는 나갈 겁니다. 많은 거버넌스 조직들이 있죠. 500여 원탁도로 지난해 말도 4번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중앙정부로 경험 전파가 되고 있어요. 청소년의학, 이것도 NGO 꿈의 학교 시작한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 저한테 아무리 그래도 중앙 언론에서 뭐 비치지 않고 큰 이슈에서 떨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다음번에 국회의원 뭐또 뭐를 하라 막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 의식 속에 서열화가 있어요. 저는 아무리 의미 있는 일도 기초자치단체장. 중앙에 사고를 한번 쳐도 제대로 쳐야 이름이 뜨는 거예요. 이런 세상은 비극이에요. 저는 그런 세상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만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프랑스의 올랭드 대통령은 인구 2만의 시장이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 왜냐? 거기는 우리처럼 시군구, 도 이렇게 해서 2단계로 행정체계가 되어 있지 않고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인구 1000명인데도 시장이고 10,000명인데도 시장이고 100만인데도 시장이에요. 똑같이 불러요. 시장만 6만 명. 우리 말하면 이장. 근데 누구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실적을 보이면 바로 중앙에서 중요한 역할을. 시장 중에 70% 이상이 국회의원 중에 70% 이상이 시장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또 상당 부분이 장관을 겸임하고 있어요. 지역이 곧 중앙인 거예요. 중앙이 곧 지역인 거예요. 우리는 국회의원은 월등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저는 국회의원을 5명 갖고 있는 시장이라도 공항을 통과할 때 VIP실을 가본 적이 없어요. 특별실을 가본 적도 없고 국회의원은 한 번만 돼도 바로 바이패스예요. 저는 그게 부럽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제도가 너무 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는 제가 대접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도를 만든 나라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거를 바꾸지 않는데 제가 뭐 한다면 다음에 국회의원에서 뭐 해야 된대요. 저는 그런 생각 의식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지역이 곧 국가인 세대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제 꿈이에요. 그렇죠? 그 허물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 경기가 허물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 큰 거예요. 저 큰 정치를 나가려면 지금보다 더 큰 정치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의미 있는 일을 하나하나 해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저 이번 주에 중요한 일을 몇 가지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시가 이제 도전하는 게 있어요. 제가 2006년 처음 도전할 때부터 주장했던 건데 서구 유럽의 오래된 도시일수록 다 가지고 있는 트렌드, 노면 전차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놓겠다. 이거 놓게 되면 행궁동에서 예전에 있었던 생태교통 반대는 유가 아닐 거예요. 더 많은 반발이 있고 반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도시의 미래 비전을 만들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프라하 스타트하고 막 부러워하면서 우리 도시 놓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도시 내에서 승용차를 몰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미세먼지가 더욱 심각해지는 도시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세먼지 계속 마실래? 그래도 교통 제거하고 승용차보다 트램이라도 이용하는. 트램 공해 없잖아요. 일단 전기로 가고 우리 문화적하고 잘 어울리고 에너지 친화적이고 모든 것이 나은데 서구는 이미 썼고 우리도 50년 전까지 썼던 건데 최근에서 미국, 일본 때도 하는 도시들이 받아들이고 다시 복원하고 있는데 이걸 5개 도시가 응모해서 3개 도시가 1차 통과했어요. 3개 도시 중에 하나가 들어갔어요. 제가 거기에 또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되면 저는 그날부터 엄청난 주민들 반대 민원에 휩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방향이 오르면 누군가에서 성공시켜놔야 돼요.
생태국도 그렇게 반대했어요. 그 주민들이 악덕시장 들어가라고 2년을 저를 공격했어요. 근데 그 중에 끝나고 나서 가장 앞장섰던 분이 저한테 한복까지 맞춰서 시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라도 드리지 않으면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까 시애틀처럼 집값을 봐서 많은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도시의 문제예요. 그 도시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여러 사례 유형하고 우리 도시에서 적용하고 개선시키는 나간 경험들이 바로 큰 정치 아니에요? 결국 누가 그러면 도시에서 안 나갔다는 얘기네. 저에게는 크고 작은 것이 그런 단계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상선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그 하다가 그만두고 국회의원 한다고 또 그러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시장보다 더 중요하거나 가치 있느냐고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현실을 바꾸는 심, 정치를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도시부터 바꿔내는 일에서 출발해야 된다. 중앙정치, 지역정치, 중앙정치는 소중하고 크고 그리고 보다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앙정치고 지역정치는 그 반대이냐. 저는 여의도 정치 절대 안 그렇다. 보다 소중한 건 내가 서 있고 내가 밟고 있는 수원 지역정치, 생활정치다. 생활정치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게 너무 제한 요건이 크니까 이걸 개선시키는 게 자치분권 운동이고 그 일을 제가 그래서 시민들과 하는데 시민들은 자치분권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는데도 시장이 뭔가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한다 생각하시고 그래도 많이 도와주시고 아까 보니까 시민자치대학도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교육받으시고 같이 뜻을 모으고 있어요. 저는 행복한 시장이에요. 그리고 지역에서 출발했지만 정말 우리 시민들은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한국의 화장실 문화 수원시가 바꿨어요. 알죠? 이런 일들은 지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끝나고 나면 당신 뭘 갖고 브랜드 할 거냐. 전에 분은 모두 했고 전에 시장님은 뭐 로드맨이니 뭐 고가 시장님이 뭐 이렇게 저는 고가 시장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국가는 서울에서만 해도 허물고 있어요. 예전에 수원천을 복귀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복귀하는 게 아니라 복원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시대예요. 아시죠? 복귀하고 복원하는데 불과 우리 수원시가 19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돈은 800억을 썼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돈이죠. 이후에 남을 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의 자치분권을 위해서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역량을 키워서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다고 하는 시민 민주주의자 그 이름이 제가 들어가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정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시민들은 저를 믿어요. 저놈이 적어도 거짓은 얘기하지 않을까. 저놈이 뭔가 뭐 이권에 개입해서 엄한 짓을 하지 않을까. 시민들이 최소한 믿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까지 아무리 정치적 공격받아도 그런 거에서 훼손되지 않았고 믿어왔던 게 있어요. 그게 저가 엄하게 누구 밑에 가서 기웃거리면서 뭐 더 좋은 기회 온다 이렇게 뚝신거리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저는 제 자존심이 아니라 125만 시민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이루고 한국 제발 지역으로부터 출발된 한국 정치를 바꾸자. 제가 안철수 전에 그 서울대 대학원 원장을 때 그 서울대 대학원이 수원에 있었어요. 광교에. 예, 융합대학원. 그때 저희 시에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군데서 정치에 대한 유혹이 있지만 당신 절대 정치하지 마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한국에 있는 건 한국 자산입니다. 정치에 나서는 순간 그 자산이 없어집니다. 그 대신 장친이 정치하지 마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젊은 사람 중에서 정치적 자질이 있는 사람을 양식이 있고 현명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키우는 교육을 하고 그 안철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진출시켜갖고 10년만 하면 한국 정치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나서는 순간 절대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제 예언이 틀렸는지 어쩐지 몰라요. 저는 제가 간 길이 옳든 그르든 그건 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의 생각이 우리 시민에게 확산된다면 한국의 정치를 반드시 바꾸죠. 한국의 모든 부분이 어려워진다면 그 가장 큰 원인은 중앙정치, 파벌 싸움, 정당 싸움 거예요. 어느 지역 가면 어느 당만 갖고 다 되는 이 구조, 공천이 곧 당선인 이 구조,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 정치가 조금도 개선되지 않죠. 저는 우리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고 한국을 바꾸려면 지역으로부터 출발한 검증된 이 실체적 실효성 검증된 우리의 실험이 꼭 성공하도록 해야 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만 한국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제한된 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지금 딱 8시입니다.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